특히 이제 대화를 좀 하다 보면 저 사람 똑똑한데 신뢰하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건 분명해. 근데 똑똑한 척은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어떤 호감이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유형들.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도 느끼죠.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일은 시켰지만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불신하니까 나도 불신하는 거예요. 상어식 대화는 상대방을 얕보고요, 무시합니다. 고래식 대화는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줘요. 그 태도의 차이가 언어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대화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대화의 밀도라는 책도 썼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결국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두 번째, 대화가 도무지 안 통하는 사람. 제가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 사람이랑은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이혼 사건이 있을 경우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20년 동안 살아왔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대화가 인간관계의 거의 전부가 아닌가. 내가 좋은 관계다, 좋은 인간관계다, 저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는 관계의 공통점은 저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고 좋다는 것이죠. 그죠? 반대로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좌불안석이고 불안하고 불편해요. 그런 관계의 공통점은 대화가 지독하게 안 맞는다. 좋은 대화를 나누면 향기가 남지만 사실은 지독한 대화를 나누면 숙취가 남는단 말이에요. 술을 엄청나게 먹고 난 다음 날에 그 머리 아픔이 머리 지끈지끈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나쁜 대화 상대방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미치겠어요. 지옥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대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관계에서도 또 업무를 하심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화의 숙취를 유발하는 그런 대화 숙취 유발자들의 유형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첫 번째는 대화 폭식증 환자들. 본인이 대화를 완전히 폭식을 해요. 자기만 대화를 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꽤 있거든요. 점심을 먹으면 거의 1시간 동안 55분 동안 자기 이야기만 해요.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미치겠어요. 그죠? 그래서 대화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화의 황금 비율이 있다. 대화의 황금 비율은 몇일까요? 내가 몇 정도 이야기하고 상대가 몇 정도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가장 나를 좋게 평가할까요? 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대화의 황금 비율은 내가 30-40% 정도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60-70% 이야기를 하게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좋아하면서도 본인의 니즈를 듬뿍듬뿍 드러내면서 좋은 정보들을 내가 얻을 수 있다. 그죠? 무슨 말이에요? 지가 실컷 지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 자랑도 실컷 하고 나서 저한테 리 변호사 사람 참 좋네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내가 말을 더 많이 해야지. 절대로 설득이 안 돼요. 더 설득력이 떨어진다. 내가 말을 조금 더 줄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커터칼 유형. 아니 됐고 그건 그런데 다음으로 넘어가. 그만 하면서 계속 내 대화를 잘라요. 이 노이로제가 걸리고요. 대화 공포증이 걸립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말만 하면 잠깐 됐고 툭툭툭툭 계속 치고 들어와요. 그죠? 이제 저희 자문기업 중에 이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기업이 있죠. 세바시 무대에서 구글의 조용민 실장님이랑 같이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용민 실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구글에서는 대화 원칙이 있대요. 무슨 원칙이냐?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but, 그런데, 그러나, 이런 말을 쓰지 않는 게 원칙이래요. 그리고 항상 but 대신 and를 쓴대요. 부드럽게 이어나갈 수 있게끔. 그래야 상대방이 대화 공포증을 느끼지 않고, 대화 포비아를 느끼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거기서부터 혁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커터칼 유형 굉장히 안 좋아요. 그죠? 세 번째는 무엇보다 가장 피곤한 유형. 말끝마다 시시비비를 계속 따지는 유형. 맞냐 틀리냐를 계속 따지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떠들썩했던 논쟁이 바로 깻잎 논란이에요. 그죠? 깻잎 논란이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여자친구나 와이프랑 여자친구 또는 와이프랑 같이 저녁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나 와이프의 친구, 여사친이 지금 깻잎을 못 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 깻잎을 잡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잡아주겠다.
잡아주지 않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정답은 뭐예요? 잡아주면, 그걸 내가 만약에 잡아주면 내 여자친구나 와이프의 감정이 굉장히 만약 예민해진다 그러면 내가 그걸 알고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건 거예요. 근데 걷다 대고 MBTI T들을 이렇게 하는, 야, 그거 잡아주는 거 왜? 뭐가 잘못됐어? 잘못된 거 없어요. 그거 잡아준다고 무슨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의 감정이 더 예민해지고 불편해진다면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시시비비를 습관적으로 가리는 사람들이 대화에 있어서 가장 피곤한 유형입니다. 시시비비를 그렇게 따지고 싶으시면 저기 서초동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시라. 거기서나 시시비비를 가리시지 일상에서 맨날 맞니 틀리니 따지지 마시라. 여러분들, 시시비비 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 들어보면 지가 맞다는 거예요. 시시비비 가리지 않은 사람 치고 지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화 숙취를 유발하는 대화 숙취 유발자들의 유형을 한번 살펴봤고요. 특히 이제 대화를 좀 하다 보면 저 사람 똑똑한데 신뢰하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건 분명해. 뭐 예를 들면 좋은 교육도 받았고, 그리고 뭐 말하는 거 봐도 똑똑하고, 근데 똑똑한 척은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어떤 호감이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유형들. 첫 번째, 일을 하긴 하는데 맡기긴 맡기는데 맡기면서 계속 간섭해요. 맡겼으면 간섭하지 말거나 아니면 애초에 맡기지 말고 자기가 하거나 해야죠. 그죠? 맡기고 간섭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상대방도 느끼죠.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일은 시켰지만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불신하니까 나도 불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위주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결국 모든 행동이 이끌어진다는 걸 파악하는 순간 그 사람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왜?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길 거기 때문에. 자기 이익도 챙기는 게 아니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너무 배려하지 않아요. 지 감정만 항상 내세우고. 인간인지라 우리는 전부 다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자기 감정대로 휘두르고 상대방을 휘둘리게 만들고, 그죠? 이 사람의 감정은 한 개도 배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방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 관계가 끊어질 겁니다. 그죠? 네 번째, 시간으로 갑질해요. 지 기준으로 시간을 무조건 맞춰야 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 건 거예요. 갑자기 이거 해? 언제까지 해? 그거 못하면 무능력한 사람 지금. 여러분들, 신뢰에 있어서 여러분들 예측 가능성, 예견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의 일관된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건 거예요. 그게 시간이든 감정이든 대화든 행동이든. 근데 갑자기 또 이거 하래. 그거 안 하면 너 그거 왜 못했니? 누가 떠오르시죠? 각자 다 떠오르는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다섯 번째, 결과에 따라서 결국 이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암시하는 이유.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 좋은 결과 안 나오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건 거야. 끝나는 거지 뭐. 이런 말을 막 계속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습관처럼. 이러면 여러분들 상대방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결국 이 관계는 끝이 전제된 관계구나. 그죠? 매번 어떻게 결과가 좋을 수가 있어요. 10번 하면 오타니 쇼헤이도 타율이 3할밖에 못해요. 오타니 쇼헤이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고액 연봉을 받고 거의 1년에 1,000억 가까이 연봉을 받아도 3할밖에 못 치거든요. 그럼 나머지 7할이 나오면, 삼진아웃이 나오면 관계가 끊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삼진이 돼도 기다려줘야 그 사람이 힘을 내서 다음 타석에 잘 쓸 거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들이 사실 신뢰하기 힘든 사람들의 공통된 언어적인 패턴과 행동적인 패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도 완벽하지 못한데 저도 웬만하면 이런 행동들은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뢰를 좀 잘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조금 다르단 말이죠. 대화법을 위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인간의 대화법의 행태들을 한번 좀 분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상어식 대화고 두 번째는 고래식 대화입니다. 상어식 대화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기적이고
자기 감정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넣고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먹잇감을 발견한 상어처럼 상대를 코너에 몰아두고 비교하고 핀잔 주고 찌르고 공격하며 이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감정적 승리감을 맛보려는 아주 포악한 대화 떠오르죠. 근데 이런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고래식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어식 대화가 피해자를 양성하고 가해자가 생기는 그런 철저한 단절의 대화, 공격형 대화라면 고래식 대화는 연결의 대화입니다. 자연스럽게 대화에 어울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호응하고 경청하는 와중에 필요할 때는 또 담담하게 자신의 생각을 자기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 고래식 대화는 단단한 자존감과 절제된 에고가 전제되어 있기에 이들은 상대를 위협하거나 무시하거나 비교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상대와 정서를 나눈다는 거예요. 상어는 공격하지만 고래는 자기 바다에서 유영을 하고 같이 수영을 하고 헤엄친다는 건 거죠. 그죠? 나는 지금 어떤 대화를 하고 있나? 내가 원래 고래식 대화를 하는 사람인데 요즘 내가 너무 궁지에 몰려서 나도 모르게 나도 상어식 대화가 나오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정말 가슴 아픈 케이스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 상어식 대화를 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죠. 모든 80년, 90년을 거쳐서 고래식 대화만 하고 누구는 전부 다 상어식 대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고래식, 때로는 상어식 대화를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의 지향점을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내 사람들에게 고래식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애가 셋이에요. 하루 내도록 애기들 너무 보고 싶었어. 근데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집에 갔는데 또 애들이 막 뛰고 난리야. 보자마자 또 마음속 눈물이 나요. 나는 하루 종일 내가 애기들을 보고 싶었는데 보자마자 상어식 대화를 하는 아빠의 그 못난 모습에.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친절함과 상냥함 그거는 체력에 기반한다. 나도 여유가 있고 나도 체력이 있어야 친절함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미생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인생은 체력이 기본이다. 그죠? 체력부터 닦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하십시오. 기본적인 마음 상태의 문제, 태도의 문제가 먼저 개선되어야 됩니다. 상어식 대화와 고래식 대화의 결정적인 태도의 차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상어식 대화는 상대방을 얕보고요, 무시합니다. 고래식 대화는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줘요. 그 태도의 차이가 언어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인정받고 싶은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화가 고래식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의 마법, 대화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좋은 관계라는 어떤 관계죠? 서로가 인정해주는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마법과 같은 비밀. 첫 5분 이내에 그 사람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게 습관화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대화는 좋아지고요. 만약에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이 대화가 뭔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렬하고 선명한 욕구가 바로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나 강해요. 왜? 인정받지 못해서. 예를 들면 유럽에서 만약에 자기 아들이 수학시험 쳤는데 5등을 했다 그러면 유럽의 부모들은 박수를 쳐요. 너무 잘했다. 전체 25명 중에 5등이나 했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5등을 하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는 내 머리를 닮아서 그 1, 2등 해야 되는데 너 공부 안 했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셈법 자체가 달라요. 유럽의 부모들은 더 센 법이에요. 그죠? 0에서 85점까지나 더해졌네.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때요? 비교를 해서 100에서 15만큼 까졌네. 뺄셈법이에요. 그죠? 근데 뺄셈법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면 절대 인정해 주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대화의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특징이 첫 번째, 상대방만이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두 번째,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나도 저 사람 인정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나도 저 사람 무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습관, 누군가를 만나기 10분 전에
오늘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먼저 인정해 줄까를 고민하는 그 습관 한 가지가 그 사람의 대화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대화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결국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인정해 주는 습관이 사실 대화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비밀이다 라는 부분 꼭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단 한 명도 부정할 수 없는 대전제는 결국 나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끌리고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편을 만들려면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저 사람 편이 될 리는 만무하거든요. 그 두려움의 근원이 뭔지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정리가 안 돼서,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서 두려운 건지, 아니면 대화하는 것 자체가 아직 내가 좀 그런 경험 자체가 부족해서 내가 조금 겁이 나는 건지. 그래서 내가 그 폰 포비아라고도 하죠, 그죠? 폰에 대해서, 전화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대면 미팅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원인들이 조금씩 다 다를 거라서 기본적으로 내가 그 두려움의 원인을 먼저 찾으면, 여러분들 원인만 찾아도 훨씬 더 공포감이 줄어들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어떤 상황이 있는데,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실체만 파악해도 그게 공포감이 줄어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나는 한번 스스로 대화를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과 공포감을 느껴서 이런 상황을 내가 계속 멀리하고 깊이 하는 것인지, 그 실체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협상 바이블, 류전 변호사 협상 바이블, 그리고 류전의 대화의 밀도 책을 읽으시면 되고, 또 유튜브를 또 구독하시는 분들은 협상가 류전이라는 채널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협상, 대화, 설득에 대한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